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왠지 안녕하십니까란 말이 어색한 날입니다. 바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때문인데요. 지금 여행사 측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운송과 현지 케어 등 산적해 있는 수습 업무를 진행하면서 눈물을 감추고 건조하게 필요한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모든 질책은 사고 수습이 완료된 이후에 추호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회사 파견 직원 14명은 현지 시간 30일 20시경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에 21시 15분에 도착, 10여 분간 현장 상황 점검 후 약 15분 거리에 있는 대사관으로 이동하여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지역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미팅에 합류하였습니다. 자료 준비 전 방금 전 들어온 정보로 대책회의는 종료되었고 기본적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저희 여행사는 가족분들을 돌보는 형태로 크게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저희 파견직원 14명 중 12명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고 항공편의 다른 2명은 숙박 지원 등 숙박 및 교통 지원 등 후방 지원을 지시하였습니다. 4계조로 나뉘어서 출국하시는 가족분들을 수행하는 직원 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족 출국 지원 현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어제와 금일 총 40분의 가족을 현지로 모시는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야간 중 3명의 가족이 추가되어 총 43명의 가족들이 현장으로 출발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항공 일정과 인원은 기 발표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3명의 가족이 추가되신 분들은 금일 오전 10시 15분 인천을 출발하여 현지 시각으로 31일 19시 40분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대책본부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 당일인 어제는 정부 대책기관 등 현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인지라 저희 중견기업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현지 정보 수집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고객 가족분들의 연락처를 수배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출국 지원 및 현장 지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미 아시다시피 정보의 부재와 현지 인력의 부족 등으로 많은 혼선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금일부터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현지 컨트롤 타워와 협력하여 정부기관에서 저에게 분담해주는 업무, 즉 여행사로서 잘 해낼 수 있는 현지에서의 숙소, 교통편, 통역 등 고객 업무 지원과 현지에서 수습되는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 즉 귀국편 준비, 환자 또는 돌아가신 분들의 이송 문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기관에서 현장 사고 수습을 주관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저희 능력과 주어진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대책반에서 야간 늦게 시급한 현안 문제로 정부기관에 요청드렸던 사항이 현지 호텔 수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가족분들까지 70분이 넘는 인력의 호텔을 긴급 수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방금 전 현지 대책반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로는 정부 대책반에서 4개의 호텔을 수배하여 객실 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여행사의 이상무 전무이사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도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대책회의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큰 줄기를 보면요. 사고 수습은 현지에서 외교부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행사 측은 가족분들을 돌보는 데 주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수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헝가리로 넘어갔는데 호텔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됐다. 한 70명 이상이 지금 헝가리에 머물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브리핑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역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내용을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지금 이 다뉴브강,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모습을 사진에 싣고 있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뉴브강 참극이다. 구명조끼만 있었어도 점점점입니다. 생략된 말이 있었겠죠.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한국인 26분 지금 사망 실종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죠.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했고요. 급류가 흐릅니다. 이 강에서요. 악조건 속에서도 운항을 했는데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안전조치 미비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정부 구조대응팀 현재 급파됐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역시 다뉴브강 참사 이렇게 내용을 싣고 있고요.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7명 구조, 7명 사망, 그리고 19명은 지금 실종 상태다. 수색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고용부, 현대중공업 파업,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이다. 지금 현대중공업 노사 대립 사태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영권 개입, 조정 신청도 안 했다. 그리고요, 법원은요, 어제 노조는 주총장 무담 정거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뭐 별 반응이 없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다른 신문에는 없고요. 조선일보에만 실린 기사입니다.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김영철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김혁철은 대미 특별대표입니다. 이른바 북핵 담판, 미국과의 담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북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면요. 일단 이런 소식을 전한 게 대북 소식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하노이 결렬의 대미 협상 실무팀 집단 숙청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요. 반당 반혁명 준엄한 심판 뭐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만 싣고 있어요. 장성택, 처영우 첫 언급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한미정상통화 유출한 K참사관 어제 징계 결정이 있었는데 파면이 나왔습니다. 최고 중징계다. 강호상 한국강 의원에게 3차례 기밀 누설. 이 참사관 측은요. 의도적인 유출 아닌데 징계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화력을 출력한 대사관 직원은 감봉 3개월 징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비극이 된 가족 여행. 참 많은 사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관 대사 빠진 징계. 광어 문제 삼은 일본. 마지막 키워드는요. 사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주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 아직까지는요.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사고 이유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5배 큰 크루즈선에 들이받친 인어. 그 유람선의 이름이요. 허블레아니호입니다. 허블레아니. 그게 이제 헝가리 말로 인어란 뜻이라고 합니다. 선체 뒤집혀 7초 만에 침몰했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좀 봐주세요.
침몰한 그 유람선 여기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크루즈선이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2차례 들이받았다 그래요. 지금 이 그림은요,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밤이었습니다. 밤 9시 상황. 그리고 비가 내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랐던 상황입니다. 이 그림엔 다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이쪽에 있군요. 유람선 다리 두 기둥 사이에서 갑자기 방향 틀며 크루즈선과 쾅 추돌을 했습니다. 현지 방송에는요, 비 쏟아져 갑판 아닌 실내에서 야경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피해가 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 일부 생존자 3km 아래서 구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잠수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이킹선이 뒤에서 덮친 뒤 두 동강 나도 쑥 빨려 들어갔다. 지금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이에요. 50m 밖 유람선 침몰을 본 가이드의 얘기입니다. 역시 뭐 비슷한 그림이 설명이 되는데 약간 그림이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본 기사는 그림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큰 골자는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생존자가 전한 사고 순간입니다. 숨이 홀짝홀짝 넘어가는데 동갑 여자애가 구해줬어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분이 설명을 합니다. 이 동갑 여자애는 거의 천사겠군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12시간 만에 아빠에게 전화한 딸, 큰 배가 접근했다. 저거 왜 와 하는데 쿵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는 꽤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갑 여성이 튜브를 던져서 구조가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사고 당시 순간이 CCTV에 잡혔습니다. 물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밤상이죠? 다뉴브강.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 4시경이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그 전날 밤 9시인데 지금 뭐 유람선이 왔다 갔다 지금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큰 배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앞에 화면에 작은 배가 잡혀 있는데 저렇게 충돌이 된 상황입니다. 저 모습이 CCTV. 저 아마 영상도요. 나중에 이제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굉장한 중요한 증거로 아마 사용이 될 듯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흐릿하지만요. 어느 정도 상황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혜선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궁금한 것은요. 왜 충돌을 했을까? 배들 보면 큰 배와 작은 배가 역시 많이 같이 다니지만 다 어느 정도의 자기의 갈 방향은 지키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화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그림으로 소개된 거 보면 그 큰 크루즈선이 방향을 틀은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아직 정확한 거 모릅니다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많은 경험을 이런 해상사고를 봐왔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드문 경우이기도 합니다. 강에서 예. 저렇게 큰 크루즈선하고 예. 소형 그 관광선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 생각을 피력하자면 예. 이게 그 어떤 크루즈 선박의 선장이 뭐 그 길을 수십 번 다녔을 거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일 거로 사료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또는 음주를 하지 않았냐 또 하나 또 하나 그 어떤 악천후로 인해서 그 작은 배가 큰 우리 교통사고로 보면 일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각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악천후인데다가 그게 사각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부딪힐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기계적인 결함, 방향타가 이게 지금 저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속이 빨라지는 상황인데 방향타만 약간 틀어도 배가 심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타가. 근데 방향타가 만약에 약간의 어떤 고장이 있다든가 방향타에 문제가 있다면
저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일단 가능성이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 선장 크루즈선의 선장이 약간의 정상 상태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네. 날씨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일단 제시해 주신 건데 그거는 아마 또 조사가 좀 벌어지겠죠.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좀 챙겨 보니까요. 그 선장은 체포가 돼서 뭐 구금됐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헝가리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계적인 결함도 예. 확인해봐야 되는 게 방향타 예. 조류가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상황에서 예. 방향타를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배가 급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부주의 방향타도 가능성이네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때는 네. 선장의 부주의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 유람선 자체에 대한 얘기도 꽤 있더군요. 보니까 건조된 지가 70년이 됐다. 네. 그러니까 1949년에 만들어진 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요. 1949년이면은 이른바 우리 6.25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만든 옛 소련에서 만들어진 선박 70년이 된 배다. 네. 이 정도 노후화된 배 같으면 우리나라는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기준 같으면 예. 예를 들어서 FRP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예. 재질로 만든 배 같으면 20년이 지나면 노후 선박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20년. 네. 우리가 새로 예. 만든 배 같으면 예. 25년. 이거를 노후 선박으로 일단은 취급을 하되 3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이제 폐선 뭐 이런 형태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0년, 25년 뭐 그 재질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정도 노후 선박으로 분류가 되고 30년 정도 되면 배를 폐기한다. 네.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유럽 같은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서 예. 70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철판에 어떤 연성이 떨어져서 살짝만 건드려도 용접 부위나 예. 이런 부위가 급격하게 예. 손상이 오거나 예.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7초 만에 저게 가라앉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일본 합병증 같은 그런 게 발생해가지고 지금 저런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속하게 가라앉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미 폐선이 됐고도 남을 기간이 지난 배인데 그 배가 운항됐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배가 좀 노후화돼서 충격이나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좀 허술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70년이 된 배가 운항이 됐고 거기에 우리 국적의 승객들이 타서 지금 변을 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 좀 우리로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기사 좀 추가로 더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당시 상황 그리고 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이 유람선 운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사들이요. 부다페스트 유람선 30m 간격으로 간다. 2년 전에도 충돌 사고 있었다. 전조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유람선 30m, 물론 도로에서 차량이 30m라면 충분한 안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큰 배들이 30m 간격을 두고 간다.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사고 뒤엔 과열된 관광산업이 있다. 부다페스트 관광객 한 해에 2,800만 명이랍니다. 다녀온 분이 말씀하시는데 야경 보러 밤에 탄다, 이 배를. 그런데 안전주의 없고 와인만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군요. 자,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탑승객들 구명조끼 입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배를 타면 구명조끼는 기본적으로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사고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폭우로 선실관람 탈출 쉽지 않았다. 유속 빨라 구조 골든타임도 놓친 듯하다. 그리고 역시 사고 유람선 70년 됐다. 이 부분, 선박 노후 따른 사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경호 의원님, 안타깝습니다. 빨리 지금 이 수색 작업이 진행돼서 어떻게라도 좀 뭔가 더 추가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우리 대책반이 갔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어요. 현재 대책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으로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예. 그리고 신속하게 이거는 이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 예. 차원이고요. 그리고 생존자 물론 아직도 수색을 해서 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1%라도 있다면 예.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결국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일 거예요. 그거는 아마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참담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잠잠하던 이 집단 참사가 물론 해외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모두 다 조금은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예. 정부의 신속 대응반 예. 어떤 분들은 장관이 거기 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런 지적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던데요. 예. 전 이 인접국과의 협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물론 헝가리 예. 다뉴브강이라는 게 예. 이미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유럽에 상당히 여러 나라를 흐르는 강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존자가 3km 불과 얼마 만에 3km 아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할 정도라면 다른 인접국과의 협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어찌됐든 뭐 이런 유럽 지역에서는 예. 국가별로 이런 나라별로 협조 문제 이런 거를 위해서 저는 뭐 장관이 날아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당시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변에는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유람선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거기에 야간 그 유람선 유행이 거기서 제일 그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굉장히 배가 많은 것 같아요. 30척 이상.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에요. 예.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예. 대회를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냥 봤을 때 구명조끼는 따로 입지는 않더라고요. 입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구명조끼라는 게 아예 구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가이드한테 예. 여기 구명조끼 없는 배에 탑승을 시키느냐. 예. 그 가이드하고 여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리면서 예, 나중에 예. 대한민국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인데 예. 여행사에서 여기 그 선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구명조끼 그 구비를 할 건데 왜 위험한 유람을 시킵니까? 야간에 더욱이 하고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벨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자가 있고 예. 난간에 나가서 이제 서서 구경을 하고. As the boats went down very quickly, they didn't have time to escape in time. No time to respond and no time to access the life vest. 자, 김혜선 부회장님.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실종제된 수색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물이 굉장히 탁하다.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유속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경우 수색은 좀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물론 현지에 저희 그 신속 대응팀이 그 구조팀하고 또 인양팀하고 같이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 유속이 지금 여기에 물이 탁하고 유속이 빠르고 바다처럼 정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강가나 또는 부유물을 잡고 있을 수 있는 또 생존자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여기 보니까 뭐 크로아티아부터 유럽의 한 9개 나라가 그 강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긴 강. 네, 굉장히 긴 강인데 그 외의 나라도 같이 협조를 빨리 구해서 그쪽 주변에 그 밀려 있거나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거기서 뭐 그 관광객들이 거기 말을 히어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강가에 풀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강에서 그 유속이 비가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떠밀리는 부유물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생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구조를 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라앉아 있는 배는 그거는 좀 이제 유속이 좀 다운되거나 그랬을 때 구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지금 배가 침몰한 상태거든요. 그 배 안에
혹시라도 탑승객 중에 일부가 그 안에 계실 가능성. 이런 부분도 탐색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이제 그 현지에 지금 가에 도착해 있는 구조팀들이 그 일부 거기를 탐색을 할 거고요. 그 탐색한 결과를 아마 지휘부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뭐 생존자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저도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지에 구조팀이 가 있어서 그거를 탐색한 후에 거기에 조사 후에 말씀을 아마 드릴 걸로 알고요. 최우선적으로는 뭐 헬기나 이런 그런 빠른 어떤 기동성을 가진 부분을 동원을 해서 멀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3km 정도에 벌써 발견됐으면 그렇죠. 유속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떠내려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맨나트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 구조를 서치를 해야 된다고 탐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고 발생이 하루하고도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경험이 좀 과거에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있을 생존자 이분들을 빨리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건 거기 온도가 물의 온도가 지금 12도 뭐 13도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가운 거네요. 물이 차가운 거죠. 차가운 이 정도면은 보통 일반적인 일반인 같으면 한 30분이면 벌써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분들이 뭐 어떤 구조 그 조끼 그렇습니다. 그 안전 조끼를 입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입은 거로 나와 있죠. 네, 맨몸 옷 몇 가지 입는 상태로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훈련을 받은 구조 요원이라고 해도 1시간 반 정도 되면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면 현지에서 지금 사고 인명 손상이 많은 이유는 갑자기 부딪혔는데 그 부딪히는 충격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 이런 게 보면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잃지만 호흡은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이프 자켓을 인명 구조 조끼를 안 입었다. 그러면은 가라앉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막히게 되고 물을 먹게 돼서 인사사고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끼를 입었다 그러면 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명조끼를 그 관광객분들이 입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더 많은 참사가 더 커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안타까운 일 아니면 진짜 이런 일이었을까라고 생각드는 대목이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 여기 실려 있는데요. 살려달라 외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갑판에 한 20명 그리고 선실에 10명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어떤 분은 떠내려온 물병을 잡고 버텨서 생존했다. 이런 그 작은 물병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사로 좀 여기를 강조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생존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이게 아마 본인들이 이제 보신 걸 얘기할 텐데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야간에 유람선을 타는데 사고 대응 체계 자체가 없는 것 같았다. 이 부분도 좀 보고요.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구조대는 나처럼 구명투부를 잡은 사람들이나 다른 유람선 선원이나 관광객들이 붙잡고 있었던 분들을 그냥 건져내기만 했다.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이제 이것도 따져볼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생존자들은 특히 사고 선박과 부딪힌 대형 크루즈선이 사고 이후 구호 조처도 없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운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수희 변호사.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나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일단 진술이긴 합니다만 지금요. 기본적으로 헝가리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죠. 아무리 유럽 국가에서 거기는 동유럽이라서. 그러니까 아마 저런 그 안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한 20년 전 뭐 정도로 생각하면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그러고 같아요. 보니까 70년대 노후 선박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세월호 트라우마도 갖고 있고 예.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서 뭐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세네강 유람하는 것도 있죠, 유람선이. 거기도 구명조끼나 뭐 이렇게 피해라 뭐 이런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탑승하기 전에. 제가 파리 가봤을 때는. 근데 거기는 유속이 빠른 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속도 빠르고 제일 문제는 이 관광이 너무 잘 되니까 큰 크루즈선까지도 이 좁은 별로 크지 않은 강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규제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구조 체계가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었을까 그 나라에 저는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그 수준과 안전에 대한 생각이 거의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형 저 추돌한 저 큰 배 바이킹 시즌에 저 배가 못 봤다 그러면 정말 이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안 보였다 그러면 뭔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사고가 났는지를 모르고. 근데 그게 운행사, 그러니까 그 선박 기술상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했다? 감지 못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어쩌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구금되어 있는 선장이 뭔가 진술할 거고 그런 거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판명이 될 거예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다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사고라서 아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치열할 거예요. 보험사들이 돈 액수도 제일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데 또 하나는 저는 동유럽 국가에는 여전히 좀 그 사법 체계에 대해서 수사 체계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덜 좀 못하지 않을까. 체계적인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그런 불신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그 이후의 수사도 좀 아주 촘촘하게 챙겨줬으면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특정 국가를 약간 이렇게 좀 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뭔가에 지금 저런 사고가 나지 말았었는데 왜 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혜선 부회장께 아주 짧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충돌했는데 그냥 가더라 이런 진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크루즈선이 그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충격으로 인하면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배의 어떤 기계적인 결함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일단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 참사가 그래서 마지막 기사가 있는데요. 요 기사는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 국가 협의도 검토하라 지시를 했고요. 강경호 장관은 어제 급파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현지 도착 안 하고 오늘 오후에라 도착을 한다 그러네요. 아까도 잠깐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교장관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윤경호 해설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어제 4차례 긴급회의 초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참사 소식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방 있는 해설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장관 대사 빠진 외교부 징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패널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입니다. 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외교부가요, 최고 수위 중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자, 파면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 연금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러자 파면은 과중하다 이러면서 소송 절차 밟을 듯하다. 그리고 그 정상 통화 내용을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이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또 한국일보는 마지막 대목에서 싣고 있군요.
조윤재 주미 대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주미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빠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공관장 지휘 책임 등 규명 없이 신속 조치다.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참사관 K씨의 행위, 의도 반복 여부, 자세한 설명 안에서 상황 모면용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 아랫부분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 문책 따로 거론 안 했고요. 강경화 장관 관련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장관과 대사는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언론들이 좀 이런 걸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여야에서 참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외교부 참사관 파면 결정, 이제 강효상 의원의 단죄 차례다. 외교 기밀을 전달받아 국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한 철없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구걸 외교 참사, 공포 정치로 덮을 수 없다. 문 정권은 속전속결 정치 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겁박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자, 어제 외교부의 징계 결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사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부터 패널 네 분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방이 있는 해설 기대하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건 아주 이례적이고 제 20년 기자, 거의 30년 기자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징계 통상한다면 못해도 뭐 한 달 걸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했다는 얘기는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 징계라는 게 단순히 징계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발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렇다면은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일부에서는 그래서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조윤재 주미대사가 한 친전을 열어봤다는 거거든요. 그 친전이라 하면은 당사자만 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친전을 과연 주미대사가 일부 주변 관련 있는 외교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보일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관행적으로 외교부 공무원들은 얘기는 관행적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봐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행이라면 그 관행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죠. 근데 그런 설명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쫓겨서 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써주신 거는 읍창마속은 X고 일벌 100개는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읍참마속이라 하면 최근에 외교부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최근에 몽골에서 의혹이 또 여기 갑질 의혹도 있고 또 태극기 관리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교부 관련 기사가 참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한다면은 야당이 또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인사권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뭔가 쇄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한국주의 용어를 빌렸습니다만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윤재 대사한테라도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외교장관을 경질한다든지 하는 강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벌 100개라고 쓴 거는 한번 경고를 강력한 메시지를 공직사에 전달함으로 해서
비밀 엄수라든지 국가 시책에 대해 반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이걸 이제 야당에서는 좀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공직사회에 공포를 조성한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벌백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읍참마속은 아니고 일벌백계적 차원에서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민석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는요, 이 K 공사 참사관의 의도성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교부 어제 그 회의에서는 물론 K 참사관 측 대리인이 일단 이번 것만 갖고 해야 된다 강력히 항의를 해서 이번 것만 갖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 간의 어떤 회동이 무산되는 과정, 또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누설됐다는 거예요. 일단 외교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K 참사관 측의 정확한 입장은 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식의 뭐 반응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도성을 봤기 때문에 1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에게 파면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렇죠. 과거 검찰이 어떤 고위직 공무원을 수사할 때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파면을 하면 일단 연금과 뭐 퇴직금 같은 경우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직에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5년이란 불가하기 때문에 임용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성을 봤기 때문에 중징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윤재 지금 주미대사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만약 외교부 징계위원회 생각하는 대로 3번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누설됐는데 그거를 주미대사가 몰랐다면 그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이걸 뭐 알았냐 몰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위직이라 하면 결국은 정치적, 뭐 정무적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휘와 관리 책임도 물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K 참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급에 따라서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파면 결정을 한 거고요. 본인이 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좀 더 넘어가겠죠. 근데 이 문제는 또 지금 또 야당 강효상 의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도 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뭐 장관이랄 때 대사 같은 경우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로 징계 문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지금 당장 이게 있었다고 해서 뭐 정부가 꼬리를 자르고 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완전 면피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한 조직의 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따져보고 거기에 합당한 뭐 징계랄지 뭐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한민수 교수님은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끝낼 수도 없습니다. 야당 의원이 지금 검찰에 가 있고 뭐 출당 요구에 제명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가 기밀이 명백히 기밀이 유출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공익제보는 아니고요. 자, 이번에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꼬리가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다. 그렇습니다. 이 참사관은 제가 대신 몸통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K 참사관이 먼저 강효상 의원에게 내용을 제보를 했다면 이게 몸통이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걸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꼬리 몸통을 따지자면 그러나 당사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징계는 뭐 불가피한 거고요. 다만 조윤재 대사 공관장의 지휘 책임 문제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둘이 어찌됐든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게 했고 또 열람까지 했다는 점에서는 어찌됐든 그 테두리 내에 있는 공관의 전체적인 지휘 책임, 관리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죠. 다만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오사카 회의 이후에 정상회의 이후에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현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현안을 마무리 짓고 나면 조윤재 대사 본인의 사의 표명 형식으로 저는 뭔가 뒷마무리가 있을 것이다. 장관에 대해서는 이건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 하나하나를 다 물어서 장관을 경질한다 이거보다는 뭐 아까 뭐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듭된
외교부 전체에 어찌 보면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몰아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죠.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딱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한미 정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려는 다른 나라 정상이 한국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아무래도 꺼리게 될 수 있을 당연히 것 같아요. 꺼리겠죠. 아니 체계 내에 있는 외교부 고위직이 이걸 유출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 이걸 유출할 수도 있다라는 불신을 갖는다면 앞으로 한국 정상과는 터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점을 위해서 이번에 외교 이 K 참사관에 대한 징계는 대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대외용이다. 대한민국 믿어달라. 이번은 단발성 사고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외국을 향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을 향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전 그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번은 단발성 사고일 뿐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상과 통화를 하더라도 절대로 유출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점에서 저는 이건 시급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처리한 배경에는 그런 신호를 빨리 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급박함도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쓰시다가 수정을 하셔서 뒷판에다 쓰셨어요, 지금. 저 좀 그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파면 처분을 받은 그 공무원이 승복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관리 책임 있는 조윤재 주미대사는 경질이나 뭐 아니면 어떤 징계도 없고 그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보여준 공무원은 3개월 감봉 조치인데 본인은 본인 주장에 의하면 나는 기자회견하거나 이럴 줄 전혀 몰랐다. 그냥 그렇게 코리아 패싱도 아니고 뭐 한미 간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강효상 의원을 설득하는데 안 먹히니까 내가 근거로 뭐 이런 이제 요록을 받는데 이런 대화도 나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다라는 그 주장을 다 뭐 일부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파면까지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분명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사유가 이것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추측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뭐 했던 볼턴하고 통화가 안 됐다든가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추측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승소 가능성이 차라리 더 높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뭐 절차상의 문제도 더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썼다가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주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어떤 정보도 주지 마라. 저는 그런 그 공무원들한테 이 어제 징계 조치가 그런 의도다. 저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이게 야당 의원한테 뭐 편하게 얘기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뭐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이런 징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그 비근한 예가 최근에 그 한국당에서 산불 대책 회의를 해서 관련 부처에 차관하고 공문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부른 건데 같이 회의를 하자고 대책 논의를 하자고. 전부 불참했어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이렇게 신속하게 그것도 최고 징계를 한 거. 박성진 기자께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일벌백계는 해당되지만 읍참마속 없었다. 그렇다면 읍참마속이라면 주미대사와 외교장관을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번 징계에서 두 인물은 왜 빠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당사자인 K 씨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라든지 이 과거 전례를 전혀 이게 고려를 안 했어요.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조윤재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과거 전례라든지 관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적용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따로따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도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고 외무부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외부로 누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관행적으로 봤던 거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관행을 따로따로 정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럼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도 빨리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차후에 국민 여론을 봐가지고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이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아마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공무원 소청 심사위원으로 터나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자기가 억울함을 이제 심사를 청구해서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주면 좋지만 안 받아들여주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면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전례가 있습니다. 남호 씨 소위 이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분 있죠. 그분이 민중해대지란 발언을 해가지고 파면을 당했었는데 이분도 소청 심사위원회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가가지고 1심과 2심에서 파면은 너무 과하다. 해임 정도도 과하다. 이런 판결을 받아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복직이 된 사례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위에 대한 강도가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징계를 준 게 맞느냐는 아마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게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파면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들을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왔는데 조건부라서 집 안에만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MB 사람 만나게 해달라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매주 1일 5명 이내 만날 수 있게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죠. 김경수 지사는 뭐 지금 도정도 할 수 있고 출근도 하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 만나게 좀 해달라. 하루에 5명 뭐 정도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요. 가족과 변호인만 만날 수 있게 돼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화면을 좀 봐주시죠.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제 보석 변경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택으로 주거가 제한돼 있는데, 이거를 주말에 좀 교회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게 100%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특정 교회도 그동안 교회 유명세를 탔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와 사무실 주 2회 방문 요청이다.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 변호인의 접견 통신 불가인데 하루 3-4명, 뭐 5명 정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얀 바탕으로는 지금이고요. 노란색 글씨는 이렇게 바꿔달라는 지금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 지난 3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본인의 의중이 있었겠죠. 근데 그 변호사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바로 뭐 한 달도 안 남은 4월 달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요구하는 저런 거 없이 일부에서 보듯이 또 무슨 저런 변경 신청서를 낼까 하는 저런 논란마저도 없이 좀 자유롭게 이른바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신청을 해서 모두 좀 의아해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단 하루라도 감옥에 있기는 싫었을 거다, 뭐 못 참았을 거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친족만 되고 통신도 제한되고 그 근처 파출소장이 들려가지고 보고도 자주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교회 이런 것도 못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뭐 요청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판사가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께서 이 측에서 김경수 지사를 굳이 걸고 왜 김경수 지사는 해주고 나는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 두 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그게 다릅니다. 사안이.
그리고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뇌물과 횡령 이런 부분으로 15년형이라는 또 찾아보니까 이제 보석 기준 중에는 10년 이상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엄격하더라고 더요. 근데 아무튼 김 지사는 2년형이고요. 그리고 김 지사 같은 경우 현역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정에 재판부가 이제 보석을 허가할 때도 도정과 관련된 일부분을 해줬죠. 그래서 이 비교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달라.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자, 이수희 변호사. 그럼 법적으로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 이제 김백준 저 직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지금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소환장을 보냈는데 계속 소환장이 그 송달도 안 되고 뭐 본인의 재판에는 또 나오는데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뭐 검찰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이제 열린 공판에서 그 재판부가 머무는 주거 외로 외출할 제한은 그거는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하지만 접견 사람 만나는 제한은 좀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 검찰에서 검토 의견을 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것도 한 번 만날 때 5인 이내이기 때문에 뭐 그 숫자나 횟수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변경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 드는 게 증인 신청이 증인들의 증언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언을 바꿀 즉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을 바꿀 위험이 없다는 거죠. 김백준 빼고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변경될 여지도 있어 보여요. 특히 종교의 자유는 아주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에 한정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거나 사람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이제 북한 소식. 아까 일면 기사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하노이 실무협상 김성애 그리고 통역 신혜영 둘 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다. 일단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서 오늘 조선일보에만 난 기사입니다. 김성애는 김영철 통전부장의 참모죠. 북한에서는 통일전략실장 뭐 이런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역 신혜영. 내용 보시면 김혁철 미국 의중 파악 못한 채 부실 보고했다. 뭐 이런 이유로 미제 스파이로 몰렸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베트남 주재 외교관 등 4명도 함께 처형됐다. 그리고 김여정은 근신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김여정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외교가에선 김정은 통정부 라인에 분노했다. 피해 숙청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 사진 좀 봐주시죠. 이쪽부터 보면 여기 김여정, 그 다음에 뭐 최선희, 김성애, 그 다음에 여기 통역을 담당한 신혜영인데 저 맨 끝에 신혜영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협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동생인 김여정은 너무 많이 등장을 했다. 뭐 이런 게 부담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매체. 우리 매체, 서양 매체 다 잡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약간 불편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다른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현재가 언론인으로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조선일보가 과거에 장성택 총살 이후에 비슷한 상황의 보도를 한번 했다가 나중에 그 당사자가 버젓이 살아서 현직에서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정부 소식통,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확인을 해준 거라면 전 뭐 충분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만 대북 소식통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다만 한 가지 최근에 기류를 보면 외무성 라인이 전면에 나오고 통전부 라인이 뒤로 빠진 거는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보도대로라면 그동안에 전면에 나섰던 몇몇 인사들은 뭐 지금 숙청을 당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이상한 건 최선희 부상은 오히려 지난번에 오히려 더 중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있는 걸 보면 무슨 원칙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가 과연 어느 정도 맞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보면 알겠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지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성진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고 100%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북한 사례를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게 과연 원조가 김일성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가 살아났고 또 현송월도 비슷한 케이스고 최근 사례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국가적으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확인될 때만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지켜봐야지. 그거는 뭐 이거를 숙청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지금 도무지 확인이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아직은 좀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뭐 북한 쪽의 반응이라든가 어떻게 추가적인 또 다른 언론들이 아마 취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본이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광어를 문제 삼고 있어요. 광어. 뭐 넙치죠. 뭐 횟감으로 유명한 생선인데 보겠습니다. 일본 WTO 패배 보복인가? 한국산 넙치 검역 강화다. 기습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한국만 대상으로 한 표적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콕 집은 거예요. 사전 통보 없이 시행 이틀 전에 발표했다. 피조개, 새조개, 키조개, 성게 포함. 이 해산물 문제 삼는 거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 한국산 광어 검사 강화한다. 한국의 보복 조처 아니냐? 후생성, 뭐 기생충 검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적용을 했다네요. 산케이 신문은요. 한국의 수입 규제에 대항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 자, 하민수 교수님. 이거 뭐 속 좁은 보복입니까? 뭡니까? WTO 본인들이 패배했거든요. 그 중재 재판에서. 후쿠시마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왜 이런 겁니까? 저는 보복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일본 정부는 당연히 아니라고겠죠. 우리 정부에 대한 보복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보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생충이 검출된다. 뭐 구체적인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딱 트집 잡아가지고 검역 비율을 20에서 40으로 바로 2배를 높여버린 거죠. 엄격하게 따지고 좀 막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전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본 정부와 일본 정계의 이런 뭐를 아주 앞서서 대변하고 있는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마저도 보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사실상에 우리가 WTO를 통해서 자기들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제한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거 보면요. 분석을 하면 이건 결국은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고 1년에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거가 이 수산물에 있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산케이 보도가 있네요. 보면은 특정 국가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볼 수 없었다는 일인 거죠. 이 자체가 벌써 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밝힌 셈이 돼버렸어요. 이 보도에 따라서. 자, 박성희 기자님, 말씀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방탄소년단, 이번엔 UN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약 1분 분량의 영상은 방탄소년단이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멤버들은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도 주목한 방탄소년단, 월드클래스 아이돌답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문어입니다. 작고 귀여워 보인다고요? 하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파란선 문어, 도버독 성분을 품은 맹독성 문어인데요. 며칠 전 부산의 한 중학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하네요. 수산과학원 측은 최근 기후변화로 독성의 아열대 생물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우승컵입니다. 한 선수의 발 밑에 있는 이것, 우승컵입니다.
18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은 최근 국제대회 결승에서 홈팀 중국을 꺾고 우승했는데요. 일부 한국 선수가 우승컵을 밟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항의하자 김정수 감독을 포함한 대표팀 모두 사과했지만 결국 우승컵을 회수당했는데요.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괜한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뭐 문어도 등장하고 광어도 등장했습니다.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방탄소년단, 이번엔 유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약 1분 분량의 영상은 방탄소년단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멤버들은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도 주목한 방탄소년단 월드 클래스 아이돌 답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문어입니다. 작고 귀여워 보인다고요? 하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파란선 문어, 고버독 성분을 품은 맹독성 문어인데요. 며칠 전 부산의 한 중학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하네요. 수산과학원 측은 최근 기후변화로 독성의 아열대 생물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우승컵입니다. 한 선수의 발 밑에 있는 이것, 우승컵입니다. 18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은 최근 국제대회 결승에서 홈팀 중국을 꺾고 우승했는데요. 일부 한국 선수가 우승컵을 밟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항의하자 김정수 감독을 포함한 대표팀 모두 사과했지만 결국 우승컵을 회수당했는데요.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